2023년부터는 미국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이제 공조 또는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연준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관점을 견지를 해야 이번 사이클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올리면 증시 폭락, 연준이 금리 내리면 증시 상승. 연준이 금리 내려도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줄이잖아요. 증시는 하락할 수 있고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유동성 풀잖아요. 그럼 증시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을 조절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는 잡고 싶고 미국이 경기는 살리고 싶고, 근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앞서 내리는 건 불안하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미 재무부가 채권 많이 풀면서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장기채 발행 늘리고 장기채 발행 줄이면서 은근슬쩍 시중금리를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경기 부양해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 스텔스 양적 완화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런데 이거 한 서너 달 전부터 크게 줄이면서 이달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옵니다. 연준이 이제 QT 시중에 풀린 돈 걷어들여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텐데 여기에 국채 발행은 늘리고 있고, 이 알쏭달쏭한 이 오묘한 상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현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복잡한 상황을 알기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전번에 6월인가요? 여기 신과대화에 네, 3% 나오셔가지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조금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 제가 인상 깊었어요. 먼저 그거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네. 저는 제가 6월 달에 신과 대화를 나왔었어요. 네. 6월 초에 3분기 때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둔화 내지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경기 둔화는 기회라 그러셨어요. 네, 다시 경기를 호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포항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 왜 미국이 의도적으로 경기 둔화를 만들려고 했을지에 네. 대해서 뭐 이따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오늘 제가 뭐 매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에 나온다고 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사이클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미국이 작년부터 그리고 2022년부터 2022년도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23년부터는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급으로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 발행된 국채를 재원으로 조달을 했고,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국채 발행을 많이 할까? 네. 뭐 단순하게 올해 있을 선거를 위해서, 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국채 발행을 하면서도 시장 자금 시장이 경색 없이 자금을 잘 끌어왔던 거는 옐런이었거든요. 네. 그 옐런은 저는 매우 뭐 기묘한 방법으로 했다고 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옐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끌어왔고 그동안 정치를 부양시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I 반도체 부분인데, AI 반도체 부분이 과연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하게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냥 민간 기술일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AI랑 반도체는 지금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산업이고, 네. 미국 국방부에서 특히나 이 AI 같은 경우는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940년도에 핵이랑 레이더가 나왔어요. 그때 2차 대전 때 국방부에서 만들어주고,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쓰고 패권을 유지하고 난 뒤에 민간으로 어느 정도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도에 GPS가 나왔어요. GPS도 국방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인터넷 나왔습니다. 다 미국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그 뒤에 민간하게 돈 벌으려고 줬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제 AI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AI가 민간이 시작했던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 국방부에서 AI랑 반도체는 안보의 관점에서 이미 뭐 박아놨습니다. 문구를. 이건 우리 안보의 관점에 접근해야 되고 이거는 계속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미국 국방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면 지금 AI 사이클은 아직 민간에게 가기 전이다. 그런데 민간에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거 캐즘이 좀 왔다고 해서 이 사이클이 끝날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풀어온 것도 단순 올해 있을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기술에 대한 AI 개발 자체가 단순하게 1, 2년 안에 끝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길게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금융시장은 너무 많이 자본을 투자했는데 돈을 안 벌리면 캐즘이 나오죠. 네.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주가 측면에서 캐즘이 나오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 뽑을 때도 똑같았어요.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캐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상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고 네.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기 바로 지금 전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내년도부터 해서는 민간이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도록 넘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큰 틀에서 네. 이 관점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도 뭐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분기 때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때도 변동성을 저는 제시를 했었고 3분기 때도 변동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네. 말씀 주셨던 이 표를 좀 한번 보실게요. 미국이 3분기에 경기 둔화를 유도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네. 옐런이 했다 이거죠? 예. 그동안 미국은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네.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통해서 그동안은 다 자금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단기 국채도 누군가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장에 발작이 없이 돈을 땡겨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옐런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놀고 있는 잉여 유동성, 영내포 잔고라는 게 2조 달러 정도가 있다. 네. 이 자금을 국채로 체인징할 수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퍼져 있는 잉여 유동성도 줄일 수 있고 국채로 조달을 하면 미국 정부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을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연준의 부채 계정을 보면 네. 연준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자산 계정과 부채 자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연준의 자본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자산 이꼴 부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자산 계정에는 당연히 뭐 연준이 들고 있는 국채도 있고 뭐 연준이 준 대출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부채 계정을 보면 연준의 지급 준비금 그리고 연준의 영래포 잔고 네. 그리고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라는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합치면 한 6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현금 통화라는 게 있는데 네. 현금 통화가 한 2.7조 달러 있는데 그거 안 움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 풀려 있는 동전들, 실물 화폐들. 네, 실물 화폐들. 그래서 그거 뺀다고 치면 네. 그거 쳐서 6조 달러 정도 되고, 그러니까 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7조 달러인데 현금 잔고를 뺀다라고 치면 하여튼 이거 세 개에서 거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한 3.3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영래포 잔고가 지금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천억 달러. 네. 그리고 거의 다 줄었어요. 네,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원래는 2조 달러 이상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3천억 달러까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미국 단기 국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면 작년 6월부터 많이 했거든요. 영래포 잔고가 만약에 이렇게 안 빠지면서 안 사줬다라고 하면 네. 이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데서 이 잔고가 빠지면서 미국 국채를 샀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시중에 장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옵니다. 그 유동성 시장에 경색이 와버립니다. 근데 그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들이 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을 연준의 네. 지급 준비나 보시면 되고 쓸 수 있는 돈. 네. 쓰려고 준비한 네. 돈. 네. 안 쓰려고 저축 계좌에 넣어놓은 돈을 영래포 잔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주식 잔고에 있는 돈들이 만약에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면 주식 살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살 돈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시장의 순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이거는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영내포 잔고는 저축계좌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거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쉽게 설명하려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면 네. 시중의 유동성이 경색이 다시 볼까요? 일어나는데 네. 영내포 잔고가 빠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옐런은 자기의 교묘한 방법으로 이 국채 발행을 하는 거를 영내포 잔고에서 돈을 다 빼온 거예요. 국채 발행을 영내포 잔고가 보통 지금 5.30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5.30보다 높은 금리로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주니까 그래야 사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잔고들이 빠져나오면서 국채를 사준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영내포 잔고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끌어나오게끔 그만큼 그 어차피 연준이 결정하니까 네. 그만큼 단기 채권을 그 정도 금리에 맞춰 가지고 팔면서 거기 있는 돈을 쏙 빼먹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네. 영내포에 있는 잔고들을 거의 다 가져왔어요. 2조 달러 있던 것도 2조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3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근데 이제 이제 3천억 3천억 달러가 달러 남았으니까. 정도 남았습니다. 네. 뭐 0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 거의 다 소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앨런이 그러니까 지금 미 재무부가 미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살짝 의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단기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채권도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장기 채권을 발행을 늘려야 됩니다. 장기 채권은 결국은 성장이 둔화가 돼야 네.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돼야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네, 붙어요. 사주겠죠. 아니면 장기 채권 아무도 안 삽니다. 네. 그럼 장기 채권을 발행하면 사줄 사람이 없으면 금융시장에 또 발작이 네. 와버리거든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나중 걸 비싸게 사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하반기 때부터 9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고 성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성장 둔화를 만들어준 거죠. 유도를 해준 거죠. 그 네. 방식을 2분기부터 단기채를 순감을 시키면서 네. 미국의 유동성 시장을 약간 좀 빼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단기채에 익숙해져 있고 이 정도는 가나보다 했는데 이걸 쓱 일부러 빼면서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일부러 단기채 발행을 줄이면서 살짝 성장률이 둔화되는 속도를 더 강화한 거 네. 아니냐. 그러면서 성장 둔화를 좀 유도를 시켰고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부터는 장기채를 이제 발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장기채를 3분기 때 5천억 달러, 네. 4분기 때 5천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할 거예요. 1조 달러 정도를 장기채를 발행할 거거든요. 네. 이거를 누군가는 사줘야 됩니다. 그거를 미국 정부는 사달라면 안 사주거든요.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되면 미국채는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채권을 사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최근에 이제만 났다면. 네. 최근에 보면 장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잖아요. 그게 다 경기 침체로 결국 그 금리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기, 4분기, 특히 하반기 때 장기 채권 발행을 위해서 네. 미국은 2분기 때부터 성장 둔화를 유도를 했고 그게 3분기 때부터 지금 과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정치적 음모론에 갖다 붙이면 네. 이 모든 게 이제 앨런이 11월 5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증시도 오르고 경기도 좋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시장 경기를 조금 이렇게 둔화시켰다는 생각이 맞다면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계속 단기채 발행 늘리면서 경기 계속 살리고 증시 계속 11월 5일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단기채를 발행을 하려면 네. 영내포 잔고에 돈이 좀 많아야지 네. 편하게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써버렸군요. 다 썼어요. 네. 네. 앞으로는 장기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유동성 시장 전망하는 게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상반기 때는 단기 국채 발행을 하면 네. 영내포가 사주고 그럼 유동성 시장은 풍부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없이 증시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달한 자금은 정부에서 또 쓸 거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단기채를 발행 못 해요. 그럼 장기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장기채는 사실 침체가 와야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침체가 오면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리세션. 침체는 안 오게 만들면서 장기채는 누군가는 사줘야 되고 하반기 때 1조 달러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셈법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언제 경기가 호황이 되냐? 다시 살아나냐? 장기채 발행이 끝나면 살아난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조달하려고 하는 1조 달러, 네. 3분기, 4분기 몰려 있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장기채 발행이. 그 조달이 끝나면 그 조달된 자금으로 다시 미국은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그 돈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게 대선 전에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더 좀 침체로 간다고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좀 버텨준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뭐 올해 대선 기점부터 해서 풀고 사실 내년을 위해서 지금 그거는 모든 게 다 계획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사실 뭐 올해 한 번 더, 올해 만약에 더 성공을 하면 지금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시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제가 이거 아까 뭐 단기채 발행, 뭐 장기채 발행 이런 것들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냥 요거 표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이겼네요. 워낙 과장님 나오시니까 장범준 닮았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장표 볼까요? 네. 이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뭐 1시간이니까 네. 김 원장 기자님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사실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매니아층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진 않습니다. 유동성이 복잡하니까 이게 영래포 금리가 5.3이에요. 네. 근데 미국 제1개월 금리가 지금 5.38입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전만 단기채?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3개월 금리도 5.30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금리는 5.17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게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되는 게 지금 3개월 금리는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1개월짜리 금리를 발행을 해도 영래포가 사고 3개월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도 영래포가 사줬어요. 이자 더 주니까. 네. 네. 근데 이제는 3개월짜리는 이제 안 삽니다. 네. 이제 1개월짜리밖에 안 삽니다. 이것도 한 9월 초 8월 말 정도 되면 9월 17일이 지금 FOMC잖아요. 네. 그럼 1개월짜리는 뭐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남기고 9월 17일 날 인하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 9월 초부터는 5.30 아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래포에서 이제 1개월짜리도 안 삽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채 발행을 그럼 단기채 발행을 줄여간다. 네. 네. 근데 단기채 발행은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해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단기채를 통해서 미국 재무부가 자금을 다 조달을 했는데 이제는 단기채를 발행을 하고 싶어도 조달 자체가 장기채로 발행하는 것이나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나 똑같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조달을 안 해야 되는데 조달을 안 하면 미국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장기채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반기는 장기채가 발행했을 때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을 여건을 조성하는 게 미국 재무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장기채 발행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성장 둔화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채권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둔화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또 지금 정도 수준 금리에서는 장기채 발행하면 좋거든요. 네. 지금 원래는 뭐 5%까지 올라갔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3.9대입니다. 네. 뭐 8월 초에는 3.거의 7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장기채를 발행을 하면 저금리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계획한 대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발행을 끝냈는데요. 돈을 다 조달했잖아요. 장기채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 할 건데 10년물을 3.7에 발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4.5로 올라간다고 쳐도 미국 입장에서 큰 무리가 없죠. 이미 발행을 끝냈으니까.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혼나겠지만. 투자자들은 뭐 조금 손실 있겠죠. 근데 투자자들은 어차피 뭐 자기들도 알아서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저 생각해 보면 하반기 때는 계속 성장 둔화,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돈을 풀어가지고 호황을 안 살릴 겁니다. 돈을 다 조달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TGA 잔고라는 게 있어요. 네. 한 8천억 달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000조가 넘거든요. 그거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면 경기 호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씁니다. 그럼 왜 안 쓸까요? 이걸 써버리면 다시 호황이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장기채 또 안 사잖아요. 일단 모든 작전은 9월에 금리 좀 내린 다음에 금리원에 쫙 가자. 일단은 8, 9, 10월 달에 장기채 발행이 집중적으로 나올 걸 보고 있고 네. 11월 달부터는 뭐 10월 달 정도 되면 걔들이 발행하려고 했던 계획은 끝날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4분기 때 발행하려고 하는 게 5천억 달러지만 10월 달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시장이 진짜로 침체가 와서 일자리나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의도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했다면 그 수치는 맞아 떨어져요. 그죠?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나리오는. 네. 그렇지만 실제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그런 수치들이 맞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 악화에 대한 가장 큰 시그널을 네. 사람들은 실업률을 보거든요. 네.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너무 또 이게 그 음모론 쪽으로 접근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뭐 다양한 시각에서 음모론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런저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전 다양한 네. 시각에서 많이 봅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경기 침체일까? 이게 빨간색의 실업률 지표입니다. 네. 지금 4.3을 지난달에 찍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4.3%가 나오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기사화됐던 게 사업률 기준으로 4.3%가 찍히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 시간이라고 가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막 장기금리 빠지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결국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잘리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은 이민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민을 받는다는 거는 취업 이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취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민자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부모가 늘어나죠. 네. 이 사람들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실업률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표면적으로 4.3, 4.2 이게 진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민자를 받는 속도를 조절을 하면 분모와 분자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실업률이 나오면 사람들은 우려를 하겠네? 그러면 딱 그 정도 실업률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우려를 하면서 장기 채권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기 실업률 폭증에 의한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이민자를 받으면서 분모를 늘리고 분자를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늘려주면 수치적으로는 올라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또 취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 취업하면서 실업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우리는 지표에 많이 의존을 하지만 지표가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냐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최근에 미국 그 이민자들을 받는 속도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민자들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취업 승인을 해준 거죠. 네. 그 이민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거죠. 비자 승인을. 그거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실업률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고 경기에 대한 뭐 둔화도 만들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실업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우려하거나 뭐 다시 또 환호하거나를 만약에 유도할 수 있다고 하면 실업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4%대 실업률은 절대 과거 놓고 보면 높은 실업률 아닙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이게 실업률 왼쪽이거든요. 과거에도 놓고 보면 저 이제 급등할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때고. 4.3% 수준에 있는 절대금리 수준 측면에서는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려하는 건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민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실업률 지표라고 하면 이렇게 경기 침체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는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보라고 하는 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으로 BI 지표를 많이 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네. 얼마를 보느냐 건데 지금 여전히 2%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때나 보면 1% 아래로 다 떨어졌어요. 네. 미국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1%도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 리세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는 보면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보라색 그래프 보시면. 네. 그래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2% 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빠지는데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률 지표 뭐 다음에도 중요하고 저는 뭐 지금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 더 받으면 올라가거든요. 네. 11월 달까지는 최소 받지 않겠어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미국 정부가 그걸 폭등 만들려고 올리겠어요? 그냥 조금 올리는데 사람들이 장기채를 안 산다고 하면 실업률만 조금 올려주면 장기채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실업률이 매우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 네. 한 데이터 그달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다.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이다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정부가
왜 지금 이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이 AI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엔비디아 혼자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냐 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시장이냐 아니면 미국 국방부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느냐 AI가 군사작전 짜준다라고 하면 미국 AI에 전력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본을? AI가 만약에 중국한테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 인공지능으로 짜준다라고 하면 그런 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미국은 그거를 개발할 때까지 절대 지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필요한 돈들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미국은 절대로 경기 침체로 빠지게 두지지도 않고 지금 실업률이 4.3%가 돼서 경기 침체로 만약에 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풀었을 겁니다. 근데 안 풀잖아요. 3분기까지는 절대 안 푼다라고 얘들 계획 잡아놨어요. 4분기 때 조금 푼데 조금. 그것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까지는 많이 안 푼다라는 계획입니다. 안 푸는 이유가 경기가 호황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달 초에 이제 미국 증시 크게 흔들리고 급락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채 발행을 갑자기 줄이면서 네, 그때 단기채 발행 줄이는 게 있었고요. 네. 4월 달에 미국 국내 거주자들의 세금 납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미국 개인들이나 뭐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들을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그게 테니까. 4월 15일이었어요. 네. 이번에 9월 15일, 9월 16일 날 또 2차 세금 납부가 있어요. 그때 또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초부터 미국 세금 납부하는 시간까지 네.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지급 준비 연준의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는 건 안 좋은 지표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영내포 잔고 줄어드는 건 상관없지만 세금 네. 납부는 미국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빼가지고 세금 납부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내포장부에 사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은행 지급준비금에서 빠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근데 한 큐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실질적으로 유동성에서는 악재입니다. 악재. 네. 세금 납부하는 시기에 그 장이 좀 다 안 좋아요. 작년도 보시면 9월달에 세금 납부하는 9월달 보시면 한 9월 초부터 해서 빠졌습니다. S&P 네. 500이. 뭐 많이 빠지지 않아서 200포인트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포인트 빠지면 요즘에는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3분기를 변동성 장세로 봐요. 왜냐면 장기 국채도 막 발행을 해야 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9월 달에 세금 납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정 빠지는 리세션 장세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 분할로 접근을 해서 매집을 해놓으면 결국은 정부가 다시 미국 정부가 증시를 턴어라운드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네. 지금 가격 분할을 해놓은 것들보다는 뭐 위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보다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3분기는 지금보다 아래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장이 좀 올라와 주면 그게 만약에 운 좋게 8월 달에 올라와줘서 9월에 세금 납부하기 전에 만약 올라와줬다.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줄여두고 네. 세금 납부하는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좀 간망해 보는 게 왜냐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 네. 8월 달만 놓고 보면 8월 달 CPI 나오고 뭐 많거든요. 지금 PPI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8월 16일 날 미국 재무부에서 20년, 30년물에 대한 바이백이 있어요. 네. 바이백 일정. 네. 20년물, 30년물을 우리가 대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가 만약에 지금 좀 더 금리 수준에서 대사준다고 가면 시장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안도감을 주는 시간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결국은 20년물, 30년물을 사주는 거를 보통 미국 국채는 20년물, 30년물이라고 해도 지표물이 있고 비지표물이 있어요. 네. 근데 비지표물을 재무부가 사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재무부에게 판 기관들은 다시 지표물로 사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재무부가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개념이라고 네. 비슷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안도감을 주려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빠지는 게 우려스러우니까. 채권이 재무부 곳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현금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금액은 크진 않은데 네. 심리적으로 안도를 주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8월 10일 이번 주예요. 이번 주에 CPI 되고 다 있지만 재무부가 국채를 사주냐? 아니 만약에 바이백을 거절해 버렸다?
그러면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 더 여기서 조정이 좀 네.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유동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급을 해줄 거냐. 왜냐하면 3분기는 유동성 긴축이거든요. 근데 조금 공급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8월 16일 날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 9월 24일 날 또 재무 바이백이 또 있어요. 네. FOMC 끝나고 다 일정이 맞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9월 달에 장이 막 폭락한다? 그때 재무 바이백이 9월 24일에만 잇따라 가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유동성 관점에서 시장을 많이 보고 정부의 의도와 연준의 의도가 매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일단 9월 달에 초부터 해서 유동성이 좀 빠질 수 있는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 뒤에 FOMC가 호재로 작용할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악재로 작용을 해도 9월 말에 재무 바이백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방을 막아주면서 좀 변동성을 유지를 하고 성장률이 막 올라가기는 안 하려고 지금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올 수 있고 지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뭐 둔화 침체기로 간다라고 보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저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또 돈을 풀 거거든요. 그리고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의 그 밑에 이제 그 뭐 2차 벤더, 3차 벤더 그 중소형 기업들도 AI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큰 그림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돈을 더 풀 것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확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그쵸. 재정 확대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이게 장표대로 갈까요? 그럼 차라리 어떤 게 나으십니까? 일단 뭐 네. 제가 그러면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네, 저 말씀 주신 네. 의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표가 한번 보시면 미국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소비. 네, 한 소비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70% 되나요? 네, 70% 됩니다. 소비가 무너지면 GDP가 박살납니다. 근데 3월 달 이후에 미국 초과 저축이라는 게 거의 소진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코로나 때 받은 돈 다 쓴 거죠. 소비할 여력이 없다라고 그때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비 지표를 보시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근데 뭐 카드론 뭐 많잖아요. 뭐 네, 네. 리볼빙도 있고. 근데 지금 카드론이나 리볼빙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20% 막 그럽니다. 네. 그러면 다 그거 대출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소비는 견고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미국은 개인들이 소비를 늘리던 소비를 쉽게 줄이기 쉽지. 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늘리던 소비를 확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뭐 애 학원비 나가고 우리 식비 나가고 이러는데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은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80%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주택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요구하면 상승분에 대해서 대출을 또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금리가 지금 8에서 9% 정도 됩니다. 높지만 신용카드 대출이랑은 급이 달라요. 신용카드 대출은 15% 넘어가니까요. 근데 그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2023년 7월부터 이런 주담대를 통한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헬록 지수라고 하거든요. 헬록 네. 지수. 이게 지금 제가 2022년부터 그래프를 가져와서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출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걸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면 사실 그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터진 이후로 미국 개인들은 절대로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 대출은 거의 안 했어요. 겁나가지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이제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소비를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끊어질 거냐? 저는 이 대출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소비가 끊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다고 보이고 이게 끊어지려면 미국 주택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 네. 개인 주택은 주택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안 좋은데 네. 미국 개인 주택시장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대출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국 정부가 정부 국채 발행량은 어마어마한 게 맞아요. 근데 GDP 대비해서 미국 기업 부채 네. 그 부분은 코로나 때 이후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위험한데 지금 대출을 많이 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원은 조달하고 싶고 지원은 해주고 싶고 정부 부채는 너무 많고 장기채는 뭐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직까지 뭐 어디 분석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유럽 항상 뭐 독일도 그렇고 이런 건 유럽이 훨씬 더 선진화됐습니다. 유럽이 금융시장이 훨씬 더 오래됐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 프로젝트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민간의 돈을 근데 끌어오고 싶은데 잘 끌어오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 하던 방식이 정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은행이 JP모건이 예를 들어서 AI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 불안하잖아요. 뭘 믿고 대출해줘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야 뭐 담보를 잡고 하시면 되지만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론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줄게. 네. 그러면 부채 비율은 안 올라가요. 우발부채로 잡히는 건 개념이잖아요. 네. 부채 비율은 안 올라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행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 네. 은행은 부담이 없으니까요. 네. 뭐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공짜 돈입니다. 공짜 돈. 문제가 안 생기면 뭐 보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대출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증해주는 거고. 사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게 다 폭락했을 텐데 그때는 다 경기 부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국제 풀어가지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년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의 재원 조달 방식이 국가 부채를 확대했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의 재원 조달 방식은 특히나 그런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은 정부 보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은행이 주도가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기업들은 좀 더 저리에 빌릴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소형 기업인데 그냥 은행에다 돈 빌려달라면 대출이자 뭐 채권 조달 이자를 10%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증이 들어가면 2% 3%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 개발하기도 좋잖아요. 저리에 빌려올 수 있으니까. 그게 코로나 때도 다 그랬던 방식인데 이게 위기 상황 때 보통 하는 방식이에요. 중소기업들을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보증채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위기 상황에 맞먹을 정도로 미국 정부는 돈을 빨빨 조달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표 한번 보시면 저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B2B 방식이었어요. 좀 소프트웨어. 근데 B2C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 B2B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그래프도 보시면 뭐 IT 쪽 재고 순환 지표랑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인데 재고 전혀 지금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기업들 자체도 뭔가 터져도 뭔가 문제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과잉 투자는 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전히 AI 같은 경우에는 버블 상황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하니까 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기업이 이 AI를 하는 게 있어서 캐펙스를 투자하고 이거에서 실적을 내고 하는 그 긴 사이클 있잖아요. 그 사이클 측면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B2C로 넘어가는데 그 B2C에 대한 재원 조달은 네.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이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한 주가에 비해서 수익이 제대로 나느냐 이 논쟁이 이제 최근에 불거졌는데 네. 그런 시각에서 볼 건 아니다. 네. 미국의 패권과 연결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미국이 이제 기술 국가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한 2000년대 1900년대 초반 아닙니까? 포드가 T자형 자동차 만들고 RCA 라디오 만들고 뭐 이러면서 사실상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돈을 벌게 하고 미국의 패권을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달러 패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근데 그 뒤에 미국이 한 걸 보면 사실은 브레튼 우즈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뭐 돈 풀기밖에 마땅한 게 그렇죠. 없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 영예 뭐 GM이나 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기업들이 그냥 노쇠해지는 그 과정밖에 없었다는 건데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고 네. 미국이 이제 돈 풀기, 달러 풀기를 통해서 적자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그 돈을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네.
글로벌 평화가 유지되어 오고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너무 손해 본 것 같고 네. 다시 100년 전의 기술 국가로 가야겠다. 그런데 마침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는 다시 기술 국가로 가자. 이게 돈 풀어갖고 적자 국가하고 시장에 미국이 소비 국가 아니에요. 사실 네, 소비로 그렇죠. 네. 뭐 수출하고 뭐 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소비로인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를 깨달아서 기술 국가로 간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비슷하게 거하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 기술 국가인 반면에 네, 제조업 국가로 다시 도약하겠다. 네, 네, 그래서 AI의 그 채머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공장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네, 그게 미국이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을 공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뭐 소비를 해줬다라는 방식으로 네. 가면 이제는 중국을 배제를 하고 우리한테 붙어 있는 다른 아시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대신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따라와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라는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분절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예를 들어서 그냥 중국 공장에다가 맡기면 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을 세워서 그냥 미국 공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캐펙스 사이클 자체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제는 저기 있는 거는 절대 안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 표 한번 보시면 네. 최근에 캐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7월달에 CEO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게 실적 발표하면서 돈은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캐펙스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게 없다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캐즘이랑 주가가 그때 사실 네, 네. 나왔었거든요. 엔비디아 조정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근데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 미국 IT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캐펙스 투자가 네. 지금 몇 퍼센트 되고 있냐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빨간색은 그냥 미국 기준금리 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996년부터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빨간색 보시면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표를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지금 7%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적도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지금 최근에 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검정색 그래프는 이게 95년도부터 해서 00년도까지 그 인터넷 버블, 닷컴 네, 버블이 네. 생길 때였습니다. 이때도 자본적 지출은 계속 이때 실적 안 나왔어요. 근데 자본적 지출을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방부에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자기들 안보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캐즘이 이때도 똑같이 캐즘 나왔었거든요. 너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주가 올라다가 빠졌다가 20%씩 그러니까 5년 동안 20% 빠졌던 적이 아마 3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거의 몇백 프로 올랐어요. 네. 결국 몇백 프로 올랐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20%씩 빠졌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이클도 20% 빠지면 약대장이라고 보거든요. 20% 빠질 수 있는 차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융시장은 빠르게 올랐다가 이거 아닌가 하면서 빠지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거라고 하면 또 다시 올라가다가 네. 또 빠지다가 그 사이클이 인터넷 버블 때 5년 갔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 애플 스마트폰. 네. 애플 스마트폰은 사실 정부 주도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자본적 지출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기술 혁명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1, 2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를 하고 특히 국방 관점에서 안보 네.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거면 정부는 1, 2년 안에 돈 안 된다고 버릴 그런 사이클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더 길게 해보면 1940년도에 핵 개발할 때, 레이더 개발할 때, 그리고 1970년도에 GPS 개발할 때 다 똑같았어요. 진짜 필요한 거였거든요. 네. 우리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돈을 그냥 씁니다. 계속.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민간에서 니네가 수익 창출해봐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럼 AI는 어느 정도 되면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던져줄 거예요. 근데 뭐 민간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네. 보증으로 해가지고 던져주는 개념으로 어떻게든 이 사이클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안보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을 더 풀 것이고. 뭐 돈을 풀 수 없으면 보증으로 가는 거죠. 네, 보증. 보증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지원을 멈추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는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지만 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강화되고 그죠? 우리 뭐 QT 한다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디서 돈을 흡수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네네 맞아요. 하나도 전망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미국이 여기서 돈을 더 푼다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국채 발행을 더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디레버리징을 하는 방식을 네, 만약에 미국 정부가 흑자를 돌려서 디레버리징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흑자를 해가지고 네, 정부 부채를 갚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바로 리세션 올 겁니다. 제가 볼 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네. 정부도 없었고 네, 중국 정부가 그거 하려고 하다 망해버렸잖아요. 저는 미국은 디레버리징을 할 거예요. 하는 방식을 인플레이션에 녹여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예를 들어 3.5%에 장기 국채 금리를 3.5%에 맞춰 놓으면 인플레이션이 4% 나오면 실질적으로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나거든요. 네, 그러면 부채는 명목 부채지만 인플레이션에 점점 녹아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네. 디레버리징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인플레 오면 돈값이 싸지니까 네. 부채 무게도 가벼워지거든요. 그런 급격한 식으로.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겁니다. 수요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디레버리징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미국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방식이 결국은 성장을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결국 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는 물가도 물가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장이 물가를 만든다 보고 있어요. 그럼 성장이 괜찮으면 물가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중금리 정도. 네. 중금리. 과거에는 성장이 안 나오니까 물가가 워낙에 낮았던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이 돈을 풀면서 성장을 견인해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성장이 일정 수준보다 나올 거거든요. 네. 그 물가도 뭐 염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2%에서 움직이지 않죠. 3%, 4%, 5%에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망 차질이 되고 막 오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9%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안 열어두고 3에서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낮게 국채 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걸 누가 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디레버리징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급망 관리를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공급망이 관리가 안 돼버리면 성장 플러스 물가가 갑자기 튀어버립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 때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막 모든 물가가 다 튀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망을 확보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어느 정도 지금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성장에 의해서 물가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물가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물가가 2%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내년도에는 3%, 4%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증시 악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장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물가도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뭐 고용도 성장의 관점, 뭐 그 모든 거는 미국이 성장을 만들려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물가 때문에 다시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네. 중시가 부러지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성장이 올라갈 거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정부 부채를 디레버리징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어떨까 네.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3분기에 만약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네. 어떤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될까? 제가 과장님이 2분기 때도 한번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하셨는데 이게 네, 공교롭게 맞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렇게 전망하시니까 또 무섭네요.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블로그를 좀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길게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도 그 댓글로 한번 좀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 명목 GDP 대비해서 미국 연준의 지급 준비금의 비율입니다. 네. 2022년도부터 놓고 보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기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선 제가 검은색으로 기준선을 11%라고 해놨고 하단을 보라색으로 8%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GDP 대비해서 미국 연준의 지급 준비금은 한 12%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게 11% 아래로 떨어지면
연준의 양적 긴축은 중단해야 된다는 논문이 있어요.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중단을 안 한다고 하면 더 떨어질 거거든요. QT를 할 때마다 이 연준의 지급 준비금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게 더 하락으로 가는데 이게 어느 일정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 미국 유동성 시장에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13% 수준, 지금 12% 수준이니까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근데 QT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일단 검정색 그래프는 뚫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연준이 QT를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유동성이 발작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데 계속 시중에서 돈을 걷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단기 자금 시장과 네. 금융 시장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대부분 단기 자금 시장이에요.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레버리지는 다 엮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작이 일어나면 우리 옌 캐리 트레이드 그때 청산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모든 게 청산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작이에요. 발작이면 증시가 갑자기 폭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풀베팅하고 있으면 폭락하면 네.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시그널 이게 지금 진짜 조금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네. 요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 SOFR, 지금 미국의 SOFR이라는 금리가 있어요. 이게 레포 시장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리거든요. 네. 그리고 IORB라고 하는 미국 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그 연준이 은행들한테 주고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5.4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연준 기준금리의 상단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원래는 이게 이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네. 시장에 경색이 없을 때는. 근데 갑작스럽게 IORB 금리보다 이 SOFR 금리가 튀면서 높아져 0보다 버리면, 네. 위로 올라가는 이게 먼저 단기 시장에서 시그널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조만간 발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좀 현금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과거에 2018년도에 보면 이 파란색 발작하죠. 네. 네. 이때 2018년도 10월 달이랑 12월 달에 10%씩 빠졌어요. S&P가. 한 달에 10%씩. 그때 보면 단기 자금 시장에 요동을 쳤습니다. 완전. 그리고 그래서 19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안전을 시켰죠. 네. 완화를 시켰죠. 네. 근데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이긴 해요. 근데 현재 이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지금은 이게 지금 SOFR 금리가 지금 5.33 정도 되거든요. 5.40이잖아요. 네. 지금 6bp 정도 아래 있어요. 근데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QT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올라올 거예요. 그게 저는 3분기가 될지 뭐 4분기가 될지 뭐 당장 9월달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오면 단기 자금 시장에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네. QT도 그렇고 세금 납부도 그렇고 또 유동성이 긴축이 되잖아요. 단기 시장 유동성이.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좀 보수적으로 좀 그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증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요거는 좀 꼭 보시라고 QT에 제가. 대한 연준의 컨센서스는 지금 뭐예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뭐 6월달에 테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좀 줄이긴 줄였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바람을 좀 더 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사실 일단 플린돈에 뭐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도 네. QT를 좀 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네. 단기 시장이 발작을 하면 멈출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IB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게 과연 가능할까? 경기 하강 속도하고 당연히 맞물리겠군요. 다 맞물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QT를 안 해도 지금 유동성이 지금 뭐 좀 단기 시장에서 뭔가 문제될 수 있는데 네. 여기다 QT까지 해버리면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력의 끝까지 왔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히 좀 보고 오는 게 중요하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만 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끝낼까요? 네. 네. 이 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 사실 많이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이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S&P 500의 시총이거든요. 네. 그 통화량 대비해서 시총이 많이 풀리면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이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빠졌다가 2020년에 빠졌다가 2023년부터 장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쯤 되면 더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뚫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래프라는 게 참 이게 좀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풀린 유동성,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는 비싼 거 맞아요. 네. 근데 이만큼 뚫고 올렸던 가장 큰 방식이 옐런이 통화량은 안 올라가게, 통화량은 제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유동성을 계속 올렸습니다. 유동성 올리는 방식을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 MV가 유동성이거든요. 네. 통화량은 가만히 있었는데 통화 속도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했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통화 속도를 올리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단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무한정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이제 통화량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는 다시 또 통화량이 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통화 속도를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통화량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통화량은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사람들이 또 대출을 하면서 뭘 또 사고 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저기 지금 벌써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이제 좀 대출해서 뭘 좀 해볼까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통화 속도를 안 올려도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시중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유동성을 떠받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부러지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통화 속도가 줄어들면 네.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증시가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근데 통화 속도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또 상황에서? 올라가면 네. 또 유동성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가 지금 은행 대출이 확대가 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결국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M2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고평가 국면이 해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유동성을 저는 매일매일 분석을 하거든요.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못 맞춘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장기 뷰는 저는 우상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풀베팅이 되어 있으면 단기 변동성에 모든 돈을 다 잃을 수 있거든요. 이제 나올 수 있는 변동성들은 과거의 2, 3% 조정이 아니라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대신 우상향이라고 보면 우리가 좀 비쌀 때 잘 팔고 쌀 때 잘 사면 이 우상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제 재무부 관점에서 미 정부 엘렌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 이제 정말 그야말로 9월이 다가옵니다. 네네. 연준 관점에서 아주 간단하게 연준의 생각은 어때요? 연준요? 네. 그동안은 1970년부터 2021년까지 네. 연준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1960년도는 미국 정부가 항상 이끌고 갔던 미국 경제였어요. 근데 2023년부터는 미국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이제 공조 또는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연준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의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관점을 견지를 해야 이번 사이클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올리면 증시 폭락, 연준이 금리 내리면 증시 상승. 연준이 금리 내려도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줄이잖아요. 증시는 하락할 수 있고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유동성 풀잖아요. 그럼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을 조절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연준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하고도 저는 막 빅스텝으로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진짜 버블이 일어납니다. 네. 항상 우리가 가이던스를 줄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 번을 해도 다음엔 안 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과도한 대출을 안 하고 조금씩 이게 이 고평가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재무부에 맞춰서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재무부가 하는 계획에서 연준이 그렇게 반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장범준 성상현 과장님과 함께 연준 말고 재무부가 생각하는 어떤 유동성 관점에서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